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큰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개는 전화 한 통, 뉴스 한 줄, 혹은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이 어느 날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장도현 씨 역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말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업단지.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겨울이 막 끝나가던 3월 초였고 공장 앞에는 아직도 차가운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도현 씨는 30년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문을 열어왔습니다. 철문을 밀어 올리는 소리. 기익. 그 소리는 그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익숙한 신호였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그는 항상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장도현 씨는 올해 63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금속 가공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고 나중에는 자신의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처음 공장을 차렸을 때 직원은 단 2명이었습니다. 중고 선반 기계 한 대와 낡은 작업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일했고 휴일도 없이 공장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거래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자 직원은 10명이 되었고 공장도 2배로 커졌습니다. 그때 장도현 씨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대기업 사장은 아니어도 내 직원들 월급은 절대 밀리지 않게 하겠다. 그게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성실한 사람에게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날 아침 도현 씨는 사무실에 들어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습관처럼 거래처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아주 짧은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금일부터 영업을 종료합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거래처 한 곳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회사는 30년 동안 거래하던 업체였습니다. 그 회사는 그에게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동업자 같은 관계였습니다. 매달 꾸준히 납품이 이루어졌고 거래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현 씨는 그 회사가 망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회사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도현 씨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거래처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루. 전화는 몇 번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그 회사가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수금. 그 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장도현 씨 같은 중소공장 사장에게 1억 원은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재료값, 직원 월급, 전기세, 임대료, 그리고 은행 대출, 모든 숫자를 더해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괜찮아.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그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IMF 때도 버텼고, 금융위기 때도 버텼고, 코로나 때도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거래처였습니다. 사장님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테크 오늘 부도 났습니다. 도현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역시 그의 주요 거래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 3개의 거래처가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지 못하게 된 돈은 2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공장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용접 소리와 기계 소리가 가득했지만 그날은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들도 조용히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 10시 공장 안에는 장도현 씨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가만히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이곳에서 그의 인생 대부분이 지나갔습니다. 자식들 학비도 이 공장에서 나왔고 집 대출도 이 공장에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공장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공장 안은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문득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현 씨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박재문.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장도현 씨는 아직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달콤한 제안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정은 대개 2가지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절망이 너무 깊어서 아무 생각 없이 내리는 선택, 혹은 희망이 너무 달콤해서 의심을 하지 않게 되는 선택. 장도현 씨에게 찾아온 것은 2번째였습니다. 그날 밤 공장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던 장도현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재문, 40년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정말 오래된 인연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도현아. 아직 공장이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도현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이다. 재무는 웃었습니다. 야, 너는 진짜 변한 게 없다. 그 나이에 아직도 밤늦게까지 공장 지키고 있냐? 도현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재무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냐? 왜?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재문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요즘 하는 일이 있는데 너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말은 도현 씨에게 묘하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 강남. 도현 씨는 오랜만에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공장만 오가던 사람에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고급 카페, 비싼 차들. 그는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약속 장소 앞에 섰습니다. 재문이 보내준 주소는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재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장 사장. 도현 씨는 순간 웃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재문은 예전보다 훨씬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시계, 깔끔한 정장. 무엇보다 표정이 굉장히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재문은 도현 씨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요즘 뭐 하냐? 도현 씨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냥 공장이지 뭐. 재문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야, 이제 그런 시대 아니다. 지금 돈 버는 건 완전히 다른 판이야. 도현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판? 재문은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켰습니다. 코인. 재문은 도현 씨를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60대였습니다. 그리고 앞쪽 스크린에는 큰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차세대 블록체인 채굴 프로젝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대에 선 남자는 3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10배, 20배 성장합니다. 스크린에는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 씨는 솔직히 말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블록체인, 채굴, 토큰, 이런 단어들은 그에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유명한 투자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였습니다. 영상 속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직접 검증한 프로젝트입니다. 저도 투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설명회가 끝나자 재문이 도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도현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재문은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거지. 그는 도현 씨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야, 우리가 친구 아니냐? 내가 사기 같은 거 하겠냐? 재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이걸로 진짜 돈 벌고 있다. 그리고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계좌 화면이었습니다. 숫자가 꽤 컸습니다. 도현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재무는 말했습니다. 도현아, 너 평생 일만 했잖아. 이제는 돈을 벌게 해야지. 도현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 계산했던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수금, 대출, 공장 운영비. 재무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초기 투자자다. 기회는 지금뿐이야. 그날 밤 도현 씨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통장을 꺼냈습니다. 퇴직금 통장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8천만 원. 그 돈은 그의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오랫동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 다음 날 도현 씨는 다시 강남으로 갔습니다. 재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정했냐? 도현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그는 자신의 퇴직금 8천만 원을 그 회사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송금 완료. 그 문자 메시지를 도현 씨는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지만 그 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선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장도현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돈을 잃는 순간보다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에 더 크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돈은 언젠가 다시 벌 수 있다고 믿지만 희망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도현 씨에게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8천만 원을 송금한 이후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재무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현아, 지금 채굴량 엄청 올라간다. 이번 달 수익률 20% 넘을 거다. 도현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투자 앱 화면에도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잔액이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현 씨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진짜네. 그는 혼잣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 씨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미수금 구멍도 메울 수 있겠네. 조금만 더 오르면 대출도 갚을 수 있겠다. 오랜만에 미래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평소처럼 투자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이상했습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버 점검 중입니다. 그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앱들은 점검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앱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씨는 재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르. 전화는 한 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 씨는 강남 사무실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공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심지어 회사 간판까지 떼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박스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밤새 모든 것을 치우고 도망친 것처럼 말입니다. 도현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맞다니까. 이 회사 여기 있었어요. 여러 명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도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도 투자자입니까? 도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망했습니다. 대표, 이미 해외로 튀었습니다. 순간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이거 사기입니다. 돈 다 날아갔어요. 누군가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현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그 기계적인 목소리가 그의 귀에 차갑게 꽂혔습니다. 그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재문이까지. 그날 밤 도현 씨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제문과 나눈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야, 우리가 친구 아니냐? 내가 사기 같은 거 하겠냐? 그 문장들이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도현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8천만 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돈이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보통 한 번에 하나의 시련만 온다고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하고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그렇게 순서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의 균열이 채 메워지기도 전에 다음 균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장도현 씨에게 그 다음 균열은 너무도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할 만큼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부엌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내 김정희 씨가 냄비를 젓고 있었습니다. 장도현 씨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장 일 많아요?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도현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랑 비슷하지.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장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그 이야기를 집에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김치, 계란 프라이, 30년 넘게 거의 같은 아침 식사였습니다. 정희 씨는 밥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세요. 도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냥 같이 저녁 먹자고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도현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정희 씨 보호자 되십니까? 도현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그 다음 말은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도현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공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차 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동을 걸고 병원까지 가는 동안 신호등이 왜 그렇게 느리게 바뀌는지 도현 씨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 사람들의 다급한 발걸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 그리고 정희 씨는 응급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맞으시죠? 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그 두 글자가 공기를 가르듯 떨어졌습니다. 도현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그날 밤 도현 씨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기계가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기계 소리가 복도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유리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하지만 그 목소리는 유리벽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상태는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개였습니다. 병원비였습니다. 처음 나온 계산서는 도현 씨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약값 합쳐서 첫 달에만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도현 씨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게 한 달입니까?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 씨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8천만 원은 사라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결제하겠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삑 소리를 냈습니다. 승인 완료. 그 짧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도현 씨의 카드에는 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삑, 삑, 삑. 병원비는 매달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카드 결제가 앞으로 그의 인생에 어떤 숫자들을 남기게 될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곧 감당하기 어려운 또 다른 무게가 되어 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만큼은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든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족은 있잖아. 장도현 씨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아내 정희 씨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현 씨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재활. 그 단어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시간과 돈이 오래 필요하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장현우, 올해 35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도현 씨는 아들을 보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왔냐? 아들은 아내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도현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안에는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삐, 삐. 도현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회사 괜찮냐?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 씨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비가 좀 나온다. 아들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 감당하려고 하는데 혹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말투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하게 병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의 귀에는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 집값도 그렇고 아이 어린이집도 보내야 하고 대출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의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현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자신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은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도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기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도현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긴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그는 아들의 학비를 냈고 집을 마련했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내 인생은 실패한 걸까? 그 질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날 이후 장도현 씨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곧 그를 또 다른 선택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약해지는 순간에는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믿기 쉽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의심했을 말도, 평소라면 한 번 더 확인했을 서류도, 그때는 이상하게도 그래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도현 씨에게 그 사람이 찾아온 것도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내의 재활 치료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병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활은 최소 몇 달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병원비는 여전히 수백만 원씩 나왔습니다. 도현 씨는 점점 계산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잔액, 카드 결제일, 대출 이자, 그 숫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도현 씨에게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장도현 선생님 되십니까? 도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도현 씨는 조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소개받았습니다. 그 말은 도현 씨에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보험이나 금융 상담을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병원비 때문에 부담이 크시죠? 그 말에 도현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대출 구조를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대출을 하나로 묶고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도현 씨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걸로 숨통을 트십니다. 며칠 뒤 도현 씨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건물 5층에 있는 평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신청서, 동의서, 수십 장의 종이였습니다. 남자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있는 카드 대출과 기존 대출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자도 낮아지고 상환 기간도 늘어납니다. 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좋은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남자는 펜을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도현 씨는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복잡했습니다. 그는 몇 줄을 읽다가 결국 읽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그는 자주 피곤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처리합니다. 도현 씨는 잠시 펜을 들고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병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 카드 결제, 쌓여가는 문자 메시지. 그는 결국 펜을 움직였습니다. 사인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서류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모든 서명이 끝나자 남자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 숨쉬기 편해지실 겁니다. 도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서류 안에는 단순한 대출 정리가 아니라 보증 대출 계약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몇 달 뒤 장도현 씨의 삶을 또 한 번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도현 씨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병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중환자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그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장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것은 대개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그저 내 힘으로 먹고 산다는 그 감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어도 일만큼은 놓지 않으려 합니다. 장도현 씨도 그랬습니다. 아내의 재활 치료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혼자 걷는 것도 아직 어려웠습니다. 재활 치료는 계속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역시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볼수록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대출, 카드 결제, 이자, 보증 대출까지 모든 숫자가 천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현 씨는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 63.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경비 일을 구했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중형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밤 근무였습니다. 첫 출근 날 도현 씨는 경비복을 입고 건물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새벽 3시, 도시는 거의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도현 씨는 건물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경비일은 단순했습니다. 순찰, 출입 확인, 그리고 밤을 지키는 일.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했습니다. 새벽 바람은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도현 씨는 손을 비볐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끝이 점점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가로등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밤을 많이 새웠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허리가 조금씩 묵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통증은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찰을 돌던 도현 씨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순간 몸이 멈췄습니다.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벽을 짚었습니다. 숨이 잠시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곧게 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근무는 어떻게든 마쳤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도현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초기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무리한 일은 당분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가 바로 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도현 씨는 경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현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 하나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현 씨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 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또 하나의 현실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은 곧 더 큰 문제를 그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것은 대개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그저 내 힘으로 먹고 산다는 그 감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어도
일만큼은 놓지 않으려 합니다. 장도현 씨도 그랬습니다. 아내의 재활 치료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혼자 걷는 것도 아직 어려웠습니다. 재활 치료는 계속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역시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볼수록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대출, 카드 결제, 이자, 보증 대출까지 모든 숫자가 천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현 씨는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일을 해야겠다. 63.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경비 일을 구했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중형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밤 근무였습니다. 첫 출근 날 도현 씨는 경비복을 입고 건물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새벽 3시 도시는 거의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도현 씨는 건물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경비일은 단순했습니다. 순찰, 출입 확인, 그리고 밤을 지키는 일.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했습니다. 새벽 바람은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도현 씨는 손을 비볐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끝이 점점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가로등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밤을 많이 새웠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허리가 조금씩 묵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통증은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찰을 돌던 도현 씨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순간 몸이 멈췄습니다.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벽을 짚었습니다. 숨이 잠시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곧게 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근무는 어떻게든 마쳤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도현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초기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무리한 일은 당분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가
바로 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도현 씨는 경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현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 하나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현 씨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 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또 하나의 현실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은 곧 더 큰 문제를 그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돈이 아닙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여기까지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문을 끝까지 열지 않으려 합니다. 그 문이 바로 앞에 있어도 말입니다. 장도현 씨에게 그 문은 법률 상담센터의 문이었습니다. 집 경매 공고가 붙은 이후 며칠 동안 도현 씨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대출, 카드, 병원비, 그리고 집. 어느 날 아침 그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채무 상담 지원 안내. 작은 전단지였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그는 그냥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손이 멈췄습니다. 전단지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개인회생, 개인 파산 상담. 도현 씨는 그 종이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심 한쪽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가자 작은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채무상담센터. 문 앞에서 도현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열면 무언가를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자에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그들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60대 혹은 그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서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상담 창구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며 도현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지만 그 생각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도현 선생님. 도현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중년의 상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도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장 이야기, 투자 이야기, 병원비, 대출, 집 경매. 이야기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상담사는 중간에 끊지 않고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상담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개인 파산 절차를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에게는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파산. 그 단어는 평생 한 번도 자신과 연결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현 씨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여기 많이 옵니까? 상담사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분들 절반이 60대 이상입니다. 도현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옆 상담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파산 신청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펜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에 서명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도현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아까 봤던 노인들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그들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 중 하나인가?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질문은 마침내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걸까? 그 질문은 대개 아주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밤이 깊어 모든 소리가 멈췄을 때, 혹은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난 뒤 혼자 남았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대답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장도현 씨 역시 그 질문 앞에서 며칠 동안 서 있었습니다. 상담센터를 나온 이후 도현 씨는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생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파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큰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남의 돈을 일부러 떼먹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파산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도현 씨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현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있었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틱, 틱, 틱.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도현 씨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 이 집이 곧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이 이제는 조금씩 현실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장롱도 모두 그대로였지만 이미 떠나야 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현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인가?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현 씨는 다시 그 건물을 찾았습니다. 법률 상담센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 대부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두 손으로 서류를 꼭 쥐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현 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부끄러움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다들 버티고 있었구나. 잠시 후 상담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장도현 선생님. 도현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번과 같은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산 신청서.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도현 씨는 잠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명. 짧은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에는 수십 년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자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한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도현 씨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재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씨 역시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무료 급식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주방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었고
누군가는 아픈 가족을 돌보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도 서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젊은 자원봉사자가 도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도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파산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고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도현 씨는 주방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장도현 씨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